구로구 버려진 빈터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 2012년 10월 초 서울 구로구의 한 오래된 주택가 뒤편.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버려진 빈터가 조용히 그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곳은 원래 근처 주민들이 간단히 야채를 재배하거나 쓰레기를 몰래 버리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그날 오후 40대 중반의 김상호 씨는 집 옥상 텃밭에 쓸 흙을 조금 파오려고 삽과 빈 자루를 들고 그곳으로 향했다. 김상호 씨는 땅 가장자리에 닿자마자 뭔가 불쾌한 악취를 느꼈지만 처음에는 고양이나 쥐 같은 동물의 사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두 걸음 더 다가섰을 때 특유의 단내가 코를 찔렀고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다. 조심스럽게 두리번거리던 김 씨의 눈에 흙과 잡초 사이에 얼룩져 있는 낡고 큰 흰색 비닐 방수포 한 장이 들어왔다. 방수포는 오랜 비바람에 변색됐으며 군데군데 찢어져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는 호기심과 불길함에 이끌려 손에 든 삽으로 방수포한 귀퉁이를 살짝 들춰보았다. 그 순간 김 씨는 쏘스라치게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다. 방수포 아래 검은 흙에 젖은 긴 머리카락과 사람 두피 일부가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손에 들고 있던 삽을 떨어뜨릴 뻔했다. 공포심과 충격으로 김 씨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순간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숨을 고른 뒤 가까스로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다급하게 192에 신고했다. 여기 구로구 동빈터에 사람 시신이 여성인 것 같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김 씨의 목소리는 끝까지 떨려 있었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구롱경찰서 수사팀과 과학수사팀 그리고 포렌식팀은 급히 주민을 통제하고 김상호 씨로부터 최초 목격자 진술을 들었다. 현장은 즉시 폴리스라인으로 에워싸이고 주변으로 호기심 많은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설마 사람일 줄이야.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이 라며 수군거렸다. 과학수사팀은 조심스럽게 방수포를 완전히 걷어냈고 그 아래에는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드러났다. 경찰은 1차 현장 감식을 종료한 후 시신을 정식 검안 절차를 거쳐 안치소로 옮겼다. 김상호 씨는 현기증과 혼란, 두려움에 휩싸인 차에 경찰서로 이송됐지만 그의 신고와 빠른 대처 덕분에 한 명의 억울한 사망자가 더 오랜 시간 방치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서울 한복판 많은 이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버려진 땅 밑에서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남지 않은 채 사라져가던 한 여성의 비극이 평범한 날 갑작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의 현장 및 시신 감식 과정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구로구의 그 버려진 빈터는 삽시간에 긴장감과 중압감으로 가득 찼다. 곳곳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었고 수사과 형사들과 감식반, 법의학팀까지 총출동했다. 김상호 씨는 경찰차 옆 의자에 앉혀져 있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의 정확한 동선과 발견 시각, 그리고 방수포 주변 상황 등 기초적인 내용을 신속히 기록했다. 감식반장 박지현 경감은 먼저 주변 환경을 꼼꼼하게 살폈다. 여기는 접근로도 좁고 입구가 상당히 눈에 띄지 않는 곳이네요. 다른 형사는 잡초와 부러진 나뭇가지 사이, 혹시 모를 혈흔이나 남겨진 물품까지 주의 깊게 사진으로 남겼다. 진입로의 흙 위에는 또렷한 발자국이나 바퀴 자국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잡초 몇몇은 눌려 있었지만 그 외 주변은 어수선하게 흙먼지만 날릴 뿐 최근에 인위적으로 치운 흔적은 그리 많이 보이지 않았다. 현장 감식팀의 한 베테랑 형사는 방수포를 들추기 전
현장 전체를 영상 촬영하며 팀원들에게 이동 경로와 우선 수색 지점을 지시했다. 범인은 왜 굳이 이곳을 택했는가?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방수포를 조심스럽게 걷자 드러난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 얼굴과 손, 복부 등의 일부 피부는 자연스럽게 변색되고 있었고 특유의 부패 취기와 냄새가 엄청나게 강했다. 시신은 등을 바닥에 댄 채 누워 있었으며 긴 흑발은 엉켜 뺨과 어깨를 가리고 있었다. 외투로 보이는 검은색의 합성 섬유, 재질 재킷과 빨간색 밀착형 티셔츠, 짙은 색 청바지 차림, 왼손 약지에는 작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감식반은 제일 먼저 시체 주변의 토양 채취, 잡초, 아픈, 눌린 자국의 상태, 혈흔과 섬유 실오라기의 유무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1미터쯤 떨어진 곳에 노란색 하이힐 한 켤레가 양쪽으로 떨어져 있었으며 신발끈과 굽에도 진흙이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 싸움 또는 강제 이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법의학 전문의 최윤석 박사는 1차 검안 송연을 현장에서 바로 작성했다. 사인은 흉부와 목 부위, 특히 경동맥을 정확하게 깊이 베인 상처로 추정됩니다. 외상 외에는 몸에 제약 흔적이나 시신 손상은 없는 듯합니다. 의복이나 장신구 역시 훼손, 강탈 흔적 전혀 없고 성범죄로 보이는 침해도 없습니다. 최 박사는 시신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 외관상 신원 특정이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손톱은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으며 매니큐어까지 칠해져 있었지만 피진흙 부패물로 그 색이 흐릿해져 있었다. 과학수사대는 시신 주변, 방수포와 잡초, 토양, 그리고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개인 소지품 가방 등의 위치까지 상세히 도면화했다. 가방에는 돈이나 신분증, 휴대폰 등 주요 단서는 들어있지 않았고 오로지 립스틱과 열쇠 1개, 그리고 동전 얼마가 들어있었다. 경찰들은 현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시신이 있던 땅은 주변에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구석, 방수포는 통상 쓰레기로 버려졌을 가능성, 신발의 위치, 주변에 눌린 풀과 뒤엉킨 실오라기 등은 현장이 이동 없이 직접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임을 시사함. 현장 수색이 길어질수록 주변에는 구경꾼과 동네 주민들이 더 많이 몰려와 웅성거렸다. 도대체 누구길래 가족도 친구도 없지? 감히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체감상 평소 조용한 골목에 갑작스러운 충격과 두려움이 감돌았다. 첫날 밤이 깊어갈 무렵 법의학팀과 현장 수사팀은 현장 자료와 시신을 공식 인계하여 경찰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했다. 경찰은 초기 보고서에 특이점, 신원 불명 여성, 금품 성폭력 미확인, 비인기 경로에서 차분히 범행, 정밀 감정 및 주변인 탐문 시급이라 기록했다. 모든 것이 아직 안개 속이었지만 경찰은 그날 저녁 차가운 현장 바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과 미해결의 단서들을 하나씩 되새기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피해자 신원 확인의 난관 현장 감식과 시신 1차 검안이 끝난 후 경찰과 법의학팀은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라는 첫 번째 큰 벽에 부딪혔다. 시신의 겉모습만으로는 나이와 체격, 단순 외모 외에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특히 부패가 심해진 얼굴, 이미 탈색된 머리카락, 희미해진 눈썹과 다소 흐려진 지문 등은 신속한 신원 판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시신이 입은 옷까지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타일로 외투나 바지 모두 대중적이고 저렴한 브랜드였다. 손톱에 칠해진 매니큐어나 은반지, 작은 귀걸이 등도 특별한 문양이나 각인 없이 평범했다. 피해자의 유일한 장신구인 은반지와 귀걸이는 범죄 가능성이 낮은 단서였으나 그 어디에도 이름, 이니셜, 전화번호 등 식별 가능한 표시는 없었다. 현장에 남겨진 가방에서는
더 이상 신분을 알 수 있는 소지품이 나오지 않았다. 지갑, 신분증, 휴대전화, 멤버십 카드, 심지어 영수증 한 장조차 전무했다. 경찰은 이 부분에서 범인이 의도적으로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소지품을 모두 가져갔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의심했다. 경찰은 구로구와 인접한 관악구, 금청호 등 인근 5개 구의 실종자 신고, DB를 긴급 조회했다. 관할 파출소와 자치센터, 인근 편의점에 실종 확인서를 돌리면서 모두에게 피해자 인상착의를 전달했다. 그러나 주말 내내 실종 접수된 미성년자, 중장년층 남성 몇 건이 있었을 뿐 20, 30대 여성 실종 신고는 없었다. 담당 경찰관들은 만약 지역민이라면 이틀, 3일만 연락이 안 돼도 가족이나 직장에서 바로 신고가 들어오기 마련인데 벌써 시신이 최소 2주가량 방치됐다는 건 뭔가 수상하다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피해자가 외지인 혹은 가족 친구와 왕래가 거의 없는 고립된 생활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한 가지 난점은 피해자가 아무런 신분증조차 지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적 신원 확인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점이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지문, 치아, DNA 등 모든 생물학적 샘플을 채취해 범죄 경력자 DB 및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신속히 대조하였으나 그 즉시 일치하는 기록이 발견되진 않았다. 수사과장 서강민 경감은 서울에서 일용직, 단기 파견, 외국인 노동자 등이 늘고 있는데 이들의 신분 미등록 사례가 많다. 신원 확인 소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시점부터 경찰은 2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병행했다. 첫째, 피해자 신원 공개, 의류 장신구 머리 스타일 체격 등과 함께 언론 보도 및 관내 알림창에 상세 몽타주를 내걸었다. 둘째, 그 일대에 출몰했다는 목격자나 최근 이사결근 연락 두절된 여성에 대한 제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사건 3일째 저녁, 여전히 피해자에 대해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부검 결과로 추정한 연령, 체중, 민족적 특징까지 조합해도 퇴근길 길게 서성이는 시민들은 누구도 익숙한 인물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점점 수사의 무게감이 커졌다. 혹시 가족이 없는 사회적 단절자인지, 외국인 노동자인지, 아니면 서울에 왔으나 제대로 주민등록이나 체류등록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아니었는지 다양한 가설이 나왔다. 피해자가 이 사회에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아닌가. 누군가 조용히 읊조렸다. 수사팀은 다음 단계로 피해자의 치아 교정 기록, 과거 응급실 이력, 다양한 공공 데이터까지 먼지 털듯 수사망을 넓혀가야 했다. 그 와중에도 존엄성을 빼앗긴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야말로 이 사건 진실을 밝히는 첫 단추임을 그 누구도 잊지 않았다. 가족의 실종 신고와 경찰의 만남 시신의 신원 확인이 벽에 부딪혀 경찰이 난관에 빠진 지도 며칠이 흘렀다. 그동안 경찰은 피해자의 몽타주, 의류, 소지품, 그리고 발견 장소와 시기를 각종 언론과 지역 커뮤니티, 관할 지자체, 알림판을 통해 공개했지만 별다른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 점차 피로감과 긴장감이 커져가던 중 사건 발생 4일째 되는 날 오후 구롱경찰서 민원실에 한 남성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남성은 30대 중반으로 보였으며 손에는 구겨진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그는 초조하게 혹시 며칠 전 여성 시신 발견 관련해서 왔습니다. 제 아내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요 라고 말을 꺼냈다. 경찰 민원 담당자는 그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자세한 상황을 물었다. 남성이 밝힌 이름은 이정호 36세. 그는 아내 정미라 씨 34세가 최근 집에서 따로 나와 홀로 생활했고 두 사람은 별거 중이라 평소 연락 빈도가 적었지만 이번에는 2주 가까이 아무런 소식도 없는 점이 이상해 직접 신고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민원실에서
실종 신고서를 접수하며 경찰은 여성 시신의 특징, 신장, 머리카락, 옷차림, 장신구, 발견 위치 등을 상세하게 물었다. 이정호 씨는 다소 망설이다. 평소 아내는 검은 긴 머리였고 실내외 모두 밝은 색과 진한 색을 섞어 입기 좋아했습니다. 왼손 약지에 항상 은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등 몇몇 결정적인 디테일을 제공했다. 그날 저녁 또 한 명의 젊은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왔다. 그는 아내가 아닌 여자친구가 며칠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면서 신체 특성과 평소 복장, 직장, 그리고 소지품에 대해 세세히 진술했다. 마지막 연락 때도 그녀는 빨간색 상의와 청바지, 낡은 검정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라라고 불리지만 제가 아는 이름 외에 다른 가족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혹시? 경찰은 2명의 신고자가 모두 같은 여성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2 사람은 각각 남편, 이혼 진행 중과 현 연인으로 피해자에 가까운 주변 인물이었다. 경찰은 2 신고자와 따로 인터뷰룸에서 개별 신문을 진행했다. 남편 이정호 씨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본 날은 9월 말이었고 연락이 안 되어 혹시나 싶어 친구, 지인들에게도 수소문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 결국 오늘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한편 연인 조민규 씨 28세는 업무 관계로 지방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미라 씨가 아예 집에 없었고 휴대폰도 꺼져 있어서 매우 불안했다. 실은 그녀가 가족과 불화가 있어 주변에 자주 알리지 않고 사는 편이다 라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각자의 진술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피해자 몽타주, 실종 시기, 의류 및 장신구 사진 등을 차례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2 사람 모두 사진을 뜬 눈으로 오래 응시하다가 맞다, 이 반지, 저 머리핀, 미라가 맞아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특히 은반지와 빨간색 상의, 왼손 4번째 손가락, 특유의 점이 신원을 결정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 경찰은 정밀 신원 확인을 위해 정미라 씨 친가 부모님의 연락처를 받았다. 부모님에게 연락해 군의 DNA 검체 채취 및 비교를 안내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가족들을 위로했다. 경찰과 피해자 가족은 슬픔과 충격, 그리고 긴장감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모든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 남성에게 집에서 가까이 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어느 순간 이름마저 없었던 여성 시신은 정미라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고 진실을 밝히는 수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DNA 감정과 직업적 특징을 통한 신원 최종 확인 가족의 실종 신고와 경찰의 면담 후 수사팀은 신속히 시신의 신원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담당 법의학팀장은 시신에서 채취한 친자 DNA 샘플과 정미라 씨 부모에게서 확보한 구강 점막 세포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 의뢰를 요청했다. DNA 분석은 법적으로 오차 범위가 거의 없는 강력한 신원 확인 방법이었기에 경찰은 시간 단축을 위해 보고 및 채취 절차조차 생략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DNA 분석 결과가 나올 동안 경찰은 남편과 연인, 그리고 사망자의 가족 등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신원 확인에 박차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삶의 기록과 구체적인 일상, 직업적 특징 등 다양한 단서가 하나씩 드러났다. 2 사람의 진술, 그리고 가족이 제공한 과거 사진, 신체적 특징, 키, 얼굴형, 점 부위, 손톱 관리 습관 등을 종합한 결과 시신에 남겨진 은반지, 귀걸이, 그리고 독특한 스타일의 청바지, 빨간 티셔츠 등은 정미라 씨 평소의 복장 취향과 완전히 일치했다. 특히 가족은 피해자가 평소 일반 대형마트의 생활용품 코너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미라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5년 넘게 일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그녀가 열심히 일하고 항상 손톱까지 단정히 관리해왔다고 했어요.
경찰은 즉시 해당 마트와 연락, 인사팀을 통해 실종자는 최근 2주 넘게 무단 결근 중이며 회사 측에서도 평소 신뢰하던 직원이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진 데 대해 내부적으로도 걱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료 직원 중 일부는 미라 씨는 남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린다기보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도시락을 먹거나 일 끝나면 곧장 퇴근하던 타입이었다. 다만 가끔 늦게까지 근무하거나 휴일 밤이면 홍대 근처 클럽에 다닌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한 동료는 그녀는 주변과의 접촉이 많지 않았지만 유달리 고객 서비스에는 정성을 쏟는 사람이었다며 피해자가 일상에서 신원 미상으로 사라질 이유가 없음을 뒷받침했다. DNA 분석 결과는 신고 이틀 후 새벽 경찰에 공식 전달됐다. 시신의 DNA와 유가족 부모의 DNA가 목의 99.9% 일치, 동일인님이 과학적으로 확정된다. 막연한 추정에서 벗어나 드디어 시신의 주인은 정미라 34세임이 만천에 명확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됨에 따라 수사팀은 공식적으로 정미라 실종 및 사망 사건으로 사건 명칭을 변경하고 미라의 삶을 더 폭넓게 살피기 시작했다. 직장, 가족, 동료, 친구, 고객 등 그녀와 접점이 있던 모든 인물의 인터뷰와 연락 기록,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한 후 비극의 원인과 시간대를 좁혀나가기 위해 과학적, 사회적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정미라의 가족들은 비극적 소식과 지독한 충격 속에서도 이제라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았으니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경찰 역시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그녀가 왜, 누구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첫 의혹에서 본격적인 진실 추적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각오를 다졌다. 관련자 심층, 면담 및 수사 과정, DNA 분석과 직업 기록을 통해 피해자 정미라의 신원을 최종 확인한 경찰은 강력 사건의 단초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주변 인물에 대한 면담 및 탐문에 착수했다. 우선 남편 이정호와 연인 조민규를 각각 별도의 장소에서 다시 한번 불러 실종 전후의 미라 씨 생활과 그녀의 심리 변화,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정호 씨는 별거 이후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았지만 최근 전보다 더 무기력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회상했고, 조민규 씨는 며칠간 연락 두절된 게 전혀 평소답지 않아 오히려 직감적으로 큰일이 난 것 같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두 사람 모두 사건 당일과 전후의 구체적 알리바이를 제출했고 이동 경로나 통화 내역 등에서 명확한 위법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CCTV,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심도 있게 대조 분석하였다. 동시에 경찰은 미라 씨가 근무하던 대형 마트 직원들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동료들은 그녀는 점잖고 소극적이지만 고객에게는 정중히 대했고 최근 들어 가끔 지각이나 무당 열근이 빈번해져 걱정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는 퇴근 후 혼자서 홍대, 이태원 등지의 클럽이나 라운지에 자주 들렀다는 소문을 언급했다. 특히 한 직원은 얼마 전부터 모르는 남자와 마주친 후 표정이 굳어졌고 누군가를 피하는 듯 보였다고 진술해 경찰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경찰은 그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이태원과 홍대 부근의 주요 댄스클럽들과 라운지, 바의 관계자들도 직접 방문하여 탐문했다. 현지 직원, DJ, 단골 고객 등은 미라 별명 미나는 비교적 조용한 성격이지만 춤을 즐기며 여러 남성과 교류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특히 한 남성이 따라다니며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회상했다. 이 과정을 통해 범인이 미라 씨 주변 인물일지 아니면 동종업계나 일면식이 있는 인물로부터 비롯된 우발 범죄일 예측까지 잠정 결론을 냈다. 그렇게 사건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경찰 수사는 점차 공고해지고 있었다.
클럽 현장에서 포착된 주요 용의자 정보 경찰은 정미라 씨의 주 생활 방향이 직장과 주거지, 그리고 주말이나 평일밤을 보내던 여러 번화가로 좁혀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특히 여러 동료들과 지인, 주변 점포 사장들의 제보에서 홍대, 이태원 일대 클럽이 자주 언급됐고 이곳이 미라 씨의 마지막 목격 장소임이 점점 분명해졌다. 수사팀은 빠르게 인근 주요 클럽과 라운지, 바를 찾아다니며 사장, 종업원, 상주 DJ, 정기 방문 단골객들의 증언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단순한 출입 내역만이 아니라 미라 씨의 밤 시간대 루틴, 누구와 오랫동안 접촉했는지, 주로 어울린 사람들이 누구인지 면밀히 파악했다. 수사관들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당일 이후 현장 카메라와 방문객 기록,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했다. 평소 조용한 듯하지만 춤추는 걸 좋아했고 다른 여성들과도 어울리곤 했지만 남성 동행이 곁에 자주 있었다는 증언이 귀에 들어왔다. 특히 몇몇 직원과 손님들은 미라 씨 옆에 늘 앉아 있거나 몰래 지켜보는 듯한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 남성을 기억했다. 강동욱? 맞아요. 항상 검은색 패딩 아니면 작업복 차림이었고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말수가 적었어요. 한 여성 바텐더의 진술은 앞선 용의자 이름이 나올 실마리가 됐다. 또 다른 단골 손님은 그 남자 강동욱은 술자리가 끝나도 미라 씨 근처를 맴돌곤 했죠.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은 그녀와 다퉈 소리를 조금 질렀고 미라 씨가 당황해 밖으로 나가는 걸 따라 나가는 것도 봤어요. 라고 증언했다. 클럽의 CCTV는 미라 씨의 마지막 행적을 직접적으로 보여줬다. 영상에는 그녀가 강동욱과 나란히 대화를 나누다 시간이 흐른 뒤 한적한 골목 방향으로 함께 사라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돼 있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여러 각도로 분석했고 두 사람의 보폭과 걸음걸이, 당시 표정과 몸짓까지 세밀히 관찰했다. 미라 씨의 표정에서는 다소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엿보였다. 강동욱은 일관되게 미라 씨 곁을 지키며 묵묵히 걷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더 깊은 진술을 위해 다시 한번 직원, DJ 단골 그룹을 반복적으로 불러 면담을 시도했다. 그 남자는 항상 현금 결제만 했고 이름을 잘 안 밝히던데 어느 날 직원들끼리 강씨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한 DJ는 무표정하고 감정 기복이 없어 보였어요. 미라 씨가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를 조금만 해도 어딘가 질투하는 것 같아 보여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여성 손님은 몇 번은 강 씨가 미라 씨에게 선물이나 음료를 건넨 걸 봤어요. 고맙다고 받았지만 그리 친밀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미라 씨가 웃으며 대하긴 했어도 때때로 뭔가 피곤하거나 부담스러운 표정이 보였거든요. 라고 회상했다. 경찰은 김상호 씨가 시신을 발견한 날의 시간대와 CCTV 영상 속 두 남성이 함께 골목을 빠져나간 시점, 그리고 강동욱의 평소 출퇴근 및 이동 동선까지 대조했다. 강 씨는 일정하지 않은 단기 일용직을 전전했으며 경찰에 등재된 전과 기록이나 조사가 없었으나 클럽 인근의 원룸에서 짧게 여러 번 거주한 기록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의심을 더 키웠다. 한편 수사팀은 클럽 주변 택시기사들과도 접촉해 간접 목격담을 수집했다. 한 기사는 가끔 어떤 젊은 남자가 새벽녘에 술 냄새도 안 나는 상태로 멍하니 서 있다가 여자와 함께 타는 걸 봤다. 그 여자가 실종 당일과 비슷한 복장인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다. 택시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주변 상점 결제 자료까지 한 땀 한 땀 맞춰가며 강동욱이 유력 용의자로 부상하는 순간이었다. 수사팀은 이런 강 씨의 특징, 소극적이고 말수 적으며 특정 여성에게 집착하는 듯한 모습, 이 이전 데이트, 폭력 신고 사례들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하 형사들은 주변 여성 고객들과도
면밀히 연결고리를 찾았다. 최근에 미라 씨가 강 씨에게서 약간 거리를 두려고 했다는 말, 그리고 몇 차례 사소한 실랑이가 있었다는 뒷얘기가 많았어요. 수사 과정에서 미라 씨가 밤늦게 가벼운 신변 문제로 친구에게 조심해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도 확보되었다. 그 메시지에는 강 씨가 자꾸 자신을 따라다니고 주변에서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가족들도 미라가 최근 들어 누군가로부터 불쾌하고 불안하다는 심경을 내비쳤음을 진술했다. 또한 미라 씨의 SNS 계정과 메신저에서도 강동욱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부터 반복적으로 연락 시도, 호감 표시, 그리고 무응답 시 본인의 심경을 토로하는 장문의 메시지가 확인됐다. 왜 답장하지 않냐? 집에 다 갔는지 신경 쓰인다. 아무도 내 곁을 못 오게 하고 싶다. 와 같은 문구는 심각한 집착 정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경찰은 이 데이터를 모두 디지털 포렌식으로 체증하며 강동욱의 심리 상태와 범죄 동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근거로 삼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의 성격이 점점 더 집착형 스토킹 범죄로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특히 미라 씨가 거듭 관계를 단절하려 한 시점부터 강 씨의 접근이 더 노골적으로 변하는 정황이 여러 방면에서 포착된 것이다. 수사의 결정타는 클럽 내 외부에서 확보한 영상 자료와 목격담, 그리고 미라 씨가 실종 직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속내가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완성됐다. 시스템상의 잦은 일용직 변경, 전입전출이 반복되는 강동욱의 이력은 이 모든 수상함에 은둔형 위험 인물이라는 일종의 경고등을 달았다. 경찰은 그제서야 두터운 심증과 객관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감시와 추적 단계로 수사를 진입하겠다고 결심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가 피해, 예기치 못한 충동적 행동을 막기 위해 지역망을 이용한 관찰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피해자의 마지막 하루, 그리고 클럽 골목에서 마주친 이 남자가 사건을 비극으로 몰고 간 점이 하나둘 더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CCTV 영상 및 새로운 단서의 발견 사건이 본격적으로 혈흔 속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현장 주변과 클럽 인근의 CCTV 영상을 집중적으로 확보하면서부터였다. 경찰은 딱딱한 풀과 콘크리트의 바닥만큼이나 차가운 영상 기록물 속에서 정미라가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냈고 어떤 경로를 걸었는지 한 장면 한 장면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클럽 입구와 골목, 그리고 빗맞은 각도의 블랙박스 영상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했다. 각기 다른 각도와 품질, 녹화 시간이 조금씩 어긋나는 수많은 파일들은 경찰 정보분석팀의 손에 의해 하나씩 시간대별로 이어붙여졌다. 한 여성의 마지막 행적을 파편처럼 흩어진 카메라 렌즈 속에서 연결하는 작업이었다. 한 클럽 앞 CCTV에는 정미라가 검은 재킷을 입고 밤 10시가 넘어서 클럽을 나서는 모습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그 뒤를 살짝 거리두며 따라 나오는 20대 후반 남성의 모습도 포착됐다. 남성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두툼한 작업복 스타일의 외투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였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눈길이 세차게 오간다. 영상 전문가들은 톤과 색감, 동작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그 밤 사건 현장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추적했다. 근처 편의점의 보안 카메라에는 이들이 나란히 인적뜸한 골목길로 이동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밝은 넌사인이 만든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미라가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드는 동작까지 선명했다. 남성은 약간 뒤에서 걸으며 여성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려는 듯 망설이는 미묘한 순간도 기록됐다. 그 짧은 영상 속에서 수사팀은 긴장과 불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의 기운을 또렷이 느꼈다. 이어진 화면에서 두 사람은 다시 확 트인 대로가 아닌 주택가 뒷길로 틀어선다. 주변 가로등 불빛에
얼굴 윤곽이 조금 더 드러나고 남성의 핏줄이 도드라진 손이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경찰은 이때 시간표를 재구성해 미라가 마지막 목격됐던 시점과 실제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걸음 속도, 이동 동선까지 시뮬레이션했다. 카메라 영상만으로 모든 상황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사건 현장 인근 슈퍼마켓 뒤편 노상 주차장의 CCTV에서 나왔다. 새벽 1시경 두 사람이 함께 프레임을 벗어난 뒤 몇 분 뒤 남성만 혼자 다시 나타나 어딘가 황급히 주머니를 뒤적이고 핸드폰을 꺼내다 사방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는 것이 확인됐다. 마치 경계와 불안, 그리고 무엇을 숨기려는 듯한 불안정한 행동이 불안하게 번졌다. 그러나 무언가 실마리를 더 잡아야 했던 경찰은 영상 분석에 멈추지 않았다. 이틀 후 주택가 담벼락 옆 도랑에서 한 노인이 산책을 하다 깨진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수한 단말기를 넘겨받자마자 디지털 포렌식 팀에 긴급 분석을 의뢰했다. 휴대폰 본체는 평소 미라가 사용하던 기종과 일치했고 후면에는 손때 묻은 작은 스티커, 케이스 안쪽에는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기기 내부 저장소 또한 부식과 충격으로 손상되어 있었지만 복구 기술을 동원해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사진 파일의 일부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실종 당일 밤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기록이 일부 복구되었다. 내용에는 누군가 자꾸 따라온다, 불안하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겠다 는 등 미라의 긴장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해시태그처럼 남긴 위치 정보, 접수한 전화번호 기록에서 수사는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 밖에도 현장 감식팀은 핸드폰 외에도 늦은 새벽 골목길을 지나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영상에는 남성 한 명이 급히 골목을 나와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듯 머뭇거리던 모습이 잡혀 있었다. 나머지 주변 상점에서도 초단위로 촬영된 여러 영상이 수집되어 사건의 흐름과 용의자의 이동 동선 재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사건 장소 인근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클럽 번화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했고 이동 시간과 경로가 피해자가 사라진 시각 및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정확히 겹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에는 남성이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이며 구석에 둔 검은 봉지를 약간 옮기는 장면이 흐릿하게 남아 잡혀 있었다. 과학수사팀은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확대 분석해 손에 묻은 것으로 보이는 어두운 얼룩, 혈흔 추정 등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 기회를 빌어 인근 ATM, 주유소, 심야 카페 등 각종 보안 카메라까지 연결 분석해 사건 전후 적어도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움직임이 잦은 인물과 차량 정보를 전수조사했다. 각 장면마다 용의자의 복장, 소지품, 동작 습관 등을 세세히 비교하며 현장 감식에서 발견된 혈흔 흙 자국 지문 등 물리적 증거와 병행하여 재구성에 몰두했다. 한편 깨진 휴대전화에서 복구해낸 사진 파일 중에는 마지막 클럽 방문 중 촬영한 셀카와 함께 있던 인물의 실루엣이 촬영된 것도 있었다. 곰곰이 들여다본 디지털 전문가들은 실루엣과 CCTV 속 남성의 체격, 모자, 외투 패턴 등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수사팀에게 이 남성이 사건 핵심임을 더욱 확신케 하는 결정적 실마리가 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간 통화 기록, 메시지 수발신 내역, 마지막 신호 위치까지 더 깊이 추적했다. 당시 미라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 일부도 복원되었다. 목소리에는 매우 불안한 음색과 함께 누군가 계속 따라와서 무섭다는 말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분석팀은 음성 속 환경음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량 소리까지 접목시켜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추가 조율했다. 이처럼
방대한 디지털 증거와 영상 기록을 일일이 대조하며 경찰은 용의자의 동선과 심리 상태, 현장에서의 즉각적 반응까지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현장 인근 편의점과 담배 가게 점원, 심야 순찰 중인 경비원 등 목격자 56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병행됐다. 목격자 중 일부는 늦은 밤 미라 씨와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다투는 장면을 언뜻 봤다. 여성이 겁먹은 표정이었고 남성은 뒤따르며 뭔가 말을 거는 듯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경찰은 각 영상 증언을 종합적으로 분석, 시간순으로 일관된 사건 연표를 작성했다. 특히 실종 전후 30분 이내에 미세한 움직임과 표정 변화, 주변 교통 적재 현황까지 합쳐 정밀하게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의심 남성이 사건 발생지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홀로 불안하게 현장을 떠난 사실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도출했다. 이제 더 이상 간접적 추측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강력한 실마리가 경찰의 손에 쥐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인이 사건 직후 곧바로 도시 외곽으로 이동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그러나 교통카드 기록, ATM 사용 내역 등 실체적 자료에서는 뚜렷이 외부 유출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은신했거나 심리적 동요로 급히 자취를 숨겼음을 시사했다. 마침내 수사팀장과 정보분석 담당 형사는 시간, 공간, 심리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남성을 집중 추적했다. 과거 용의자의 출퇴근 패턴, 행적, 근무지 이력까지 조사한 결과 그가 평소에도 밤늦게 빈번히 클럽 일대를 배회하며 여성들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간 경찰의 무단 퇴근 이탈 신고 등 사소한 신고가 여러 건 있었으나 구체적 범죄성 혹은 강력사건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이번이 거의 최초였다. 경찰은 복구된 동선과 물적 증거, 목격담, 영상 자료를 모두 연결해 사건집을 체계화했다. 각 데이터마다 타임스탬프를 부여해 진술과 물증 사이 허점을 최소화하고 동선이 겹치는 시간대별로 용의자의 행보를 시뮬레이션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검찰청에도 사건 개요. 첫 번째 용의점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해 공식 문건을 제출하였다. 또한 수사과장과 현장팀은 이 시점부터 용의자에 대한 공식 신원 조회 및 위치 추적, 주거지와 과거 주거, 이력지 출입 통제, 차량 탐문, 주변 CCTV 추가 확보까지 전방위적으로 병행하였다. 주민과 상가 관계자들에게도 피해자의 특징과 용의자 몽타주, 사건 시각의 목격 장면, 유무를 다시금 알리고 익명 제보처를 활성화하여 정보망을 넓혔다. 복잡하고도 신중한 영상 디지털 증거의 파도 위에서 경찰은 드디어 한 점으로 향하는 실타래를 움켜쥐게 된다. 미라 씨의 마지막 길을 따라 집요하게 쫓아온 카메라 속 장면과 실제 발견된 물리적 증거의 교차점이 완성되면서 사건은 진실을 향한 결정적 돌파구라는 극적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결정적 정보의 교차와 주범 윤곽의 드러남 경찰 수사는 클럽 CCTV, 주변 상가 블랙박스,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심지어 택시기사 및 근처 가게 직원들까지 다양한 정보원을 중심으로 빼곡하게 짜인 망을 만들어 나갔다. 사건 초기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정보와 목격담은 점차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이름, 강동욱이 급부상했다. 처음에는 단순 목격담과 불분명한 교류만 있었던 용의자 후보들이 각종 자료와 증언의 재확인 과정에서 하나둘씩 배제됐다. 클럽 출입 기록과 목격자 실명 진술, 그리고 정미라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인물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단지 현장에서의 물리적 증거뿐 아니라 밤마다 클럽을 맴돌던 강동욱의 반복적인 체류 패턴과 피해자 주변을 지독하게 관찰하고 따라다닌 행동이 수차례 포착되었다. 경찰 정보분석팀은 블랙박스 영상과 클럽 내외부 CCTV 자료,
그리고 피해자 행적의 일시별 위치 정보를 일일이 매칭했다. 예컨대 미라가 클럽에서 나온 시점과 강동욱이 100여 미터 떨어진 골목 구석에서 서성이다가 그녀를 따라가는 모습이 동시간대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된다. 편의점 CCTV에는 짧게 언쟁을 벌이는 듯한 실루엣이 남았고, 이때 미라가 누군가에게 서둘러 전화를 거는 장면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미라의 휴대폰 메시지와 연락처 목록, SNS 계정까지 심도 있게 분석되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단순 연락 빈도뿐만 아니라 메시지 내의 언어 패턴, 반복적 호소, 감정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불안 심리까지 연계 추적하였다. 계속 따라다닌다. 집에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다. 요즘 특히 그 사람이 너무 자주 눈에 띈다. 등 반복되는 불안의 표현 속에서 경찰은 집착과 감정적 소유욕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강동욱의 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출입 정류장 기록, 이동 경로 역시 신중히 대조됐다. 그가 사건 당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피해자 주변을 반복해 배회했고, 현장과 집까지 이동 시간이 CCTV에 포착된 시점과 완전히 일치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을 중심으로 그의 휴대폰 기지국 신호가 포착되어 사건 현장의 공간적, 시간적 교차점이 추가로 입증되었다. 한편 경찰은 인근 택시기사 4보호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중 한 기사는 한 남성이 새벽에 여성을 급하게 따라가더니 잠시 후 혼자서 헐레벌떡 나와 손에 뭔가를 들고 서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해당 시간대와 장소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교차 검증에 돌입했고, 주변 상인들 역시 그 남자는 늘 어색하고 조용히 있다가도 미라 씨가 대화만 해도 유독 예민하게 주변을 살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정보의 유기적 교차는 디지털뿐 아니라 아날로그 영역에서도 속도를 냈다. 피해자의 친구들과 가족, 직장 동료, 클럽 소속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한 가지 공통점이 떠올랐다. 범인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출입을 드러내길 꺼렸으며 숨어들듯이 행동했고, 심지어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동욱이라는 실명이 내부 직원 목록, 그리고 카드 결제 영수증에서 점차 도출됐다. 경찰은 주범 윤곽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방면의 데이터베이스를 총동원했다. 강 씨의 신분증 사본, 임시 거주지 신청서, 이전 구직 이력, 심지어 과거 소득 신고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신원과 과거사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강동욱은 최근 몇 년간 일정 기간마다 직장을 옮기거나 신분증 분실 신고를 반복했던 이력이 포착돼 신용불량자, 경미한 전과 등 여러 이명까지 드러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 내용, 즉 최근 어떤 남자가 집까지 따라온다는 불안, 그리고 여러 차례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경계심이 반복적으로 진술되었다. 그 메시지에서 언급된 외모와 복장, 걷는 습관, 심지어 말투까지가 강동욱의 특징과 일치했고, 경찰은 이 모든 증언과 물증을 종합해 그의 주변을 본격적으로 압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경찰 내 정보 분석실에서는 각종 디지털 환경 증거, 메신저, 휴대전화 위치, CCTV 영상, ATM 및 신용카드 내역 등과 오프라인에서 취득한 목격자 증언, 인상착의, 생활 방영 데이터를 다층적으로 중첩해가며 용의자의 행동 패턴 지도를 완성했다. 그 과정에서 미라가 사라지던 당일 밤 강동욱이 의심이 갈 만큼 사건 현장 접근 가능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 수치와 시각 도표로 한눈에 드러났다. 분석 결과 단순히 우연인 듯 교차하는 데이터들이 실제로는 수십 번의 반복된 움직임, 특정 시간대 반복 출몰, 피해자 생활 루트별로에 따라가기,
휴게 공간 혹은 인근 거리에서의 관찰로 변환됐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이 결과를 근거로 강동국의 휴대폰에서 지워진 사진, 위치 기록, 삭제된 메시지 등 자녀 정보를 복구 시도했고 실제로 삭제 흔적과 일부 파일이 재생성되는 데 성공했다. 복구된 데이터 중에는 클럽 화장실 앞에서 찍힌 셀카, 사건 당일 밤 골목길 풍경 일부, 그리고 미라와 다퉜을 때 녹음했던 음성 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강동욱의 메시지에 나타난 집요한 집착적 문구는 피해자의 평소 불안과 오버랩되며 가족 증언 및 지인들의 지적, 최근 스트레스가 누군가를 피하는 것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과 일치하였다. 수사팀은 이러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를 들고 구롱경찰서 내 협의회를 소집했다. 각 파트, 형사과, 사이버수사, 과학수사, 감식받는 정보의 패턴 시계열 그래프 심리 분석 요약서를 비교하며 강동욱이 유력 용의자임을 공식적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서장은 이제 모든 물증과 데이터, 그리고 주변인의 진술이 한 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추가 물적 근거와 분석이 더해지면 반드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형사들에게 긴장 속에서 신속함을 주문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두 가지 중점 플랜을 세웠다. 첫째, 클럽 출입 및 퇴장 시간, 택시 이동, 주변 CCTV 합류 시각, 그리고 마지막 목격자 GPS 근거의 수평적 비교 분석을 보다 정밀하게 실시했다. 둘째, 강 씨의 과거 주거지, 근무지, 신용카드 결제 시간대별 동선 파악을 위해 외부 기관과 신속히 데이터 연계를 시도했다. 동시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 집착형 범죄자 전형, 그리고 스토킹과 우발적 사례의 심리적 경계에 대한 추가 분석이 병행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강동국의 몽타주, 초상화와 특징이 확산됐다. 실제 신상 공개는 아니었으나 주변 상인, 택시기사, 심야 점포 직원들 사이에서 그 남자를 본 적 있다는 제보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경찰은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용의자 동선을 점차 좁혀나갔다. 마침내 결정적 단서인 골목 블랙박스 영상이 남긴 희미한 셔츠 무늬, 사건 직후 남성이 허겁지겁 다급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어 숨기는 듯한 동작이 클럽 내 목격자의 증언과 겹쳐지면서 수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경찰은 분석 자료, 실시간 제보, 디지털 물리적 증거 모두에서 한 사람, 강동욱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전체 데이터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실렸다. 강동욱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접근, 집착 심리, 피해자 이동 경로와 완벽히 일치하는 시간대 배회, 삭제된 디지털 기록 복구 흔적, 사건 전후 물리적 증거 등에서 타 용의자와 판이하게 다르며 범행 동기와 기회, 심리적 특성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맞는다. 이로써 오랜 시간 안개 속에 머물던 사건은 한 줄기 빛을 드러냈다. 경찰 수사팀은 곧장 강 씨의 소재 파악,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실질적 체포 단계 준비에 착수했으며 모든 움직임이 더욱 조심스럽고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경찰서 안팎의 공기는 마침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진실에 다가섬을 실감케 했다. 꼼꼼한 미행과 용의자, 하숙방 압수수색 과정 경찰 수사팀은 주요 용의자로 확실시된 강동욱에 대해 공개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이전 그가 사용하는 거주지와 이동 패턴을 전방위로 분석했다. 수사 과정은 강동욱은 평소 말이 적고 은둔형 생활을 이어온 인물로 보인다. 범인이 사전 정찰이나 범행을 염두에 둔 생활 습관을 가진 것인지 평소 움직임 하나에도 전략적으로 다가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강동욱이 오랫동안 일정한 직장 없이 불규칙한 일용직을 전전했고 주로 서울 서남부 외곽 혹은 공단지대 인근의 소형 하숙방을
수시로 옮겼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그가 구로구한 다세대 주택 3층의 좁은 오피스텔형 방에 머물며 옆집과 거의 교류하지 않고 조용히 출퇴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정보를 확보한다. 주변 상가, 편의점, 세탁소 CCTV, 관리자와 주민들의 목격담까지 일일이 검토하며 용의자의 일상, 루틴 파악에 공을 들였다. 특히 강동욱은 저녁이나 깊은 밤에만 귀가했으며 머리에 깊은 모자 혹은 목이 긴 작업복 차림으로 등장하는 일이 많았다. 경찰은 이런 패턴에서 불안감, 관찰당한다는 경계심, 그리고 은폐 심리가 혼재된 인물을 상상하며 접근했다.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몇 차례 강동욱이 늦은 밤에 비상계단을 통해 무언가 커다란 봉지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그가 거주 시작 초기에는 짧게 인사하다가 최근 몇 주간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또 방 앞 신발이 거의 항상 작업화한 켤레뿐이라는 점, 실내 조명이 자주 어두컴컴하게 유지될 때가 많았다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수사팀은 미행조를 투입해 그의 귀가 동선, 집 주변 CCTV 사각지대와 진입시간을 수일간 관찰했다. 강동욱은 불시에 편의점에서 물과 담배, 그리고 간단한 식사거리만 구입해 오가는 등 큰 소비나 외부 활동을 최대한 줄이는 도피적 생활 패턴을 보였다. 경찰은 혹시 급작스런 도주 혹은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해 용의자가 자주 드나드는 출입구 창문 비상통로 사진도 빠짐없이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발부받아 실행 당일 용의자의 일상 패턴이 깨지지 않게끔 분대 간 미행과 해산을 조율했다. 오후 늦게 강동욱이 하숙방 근처 편의점을 방문한 사이 현장팀은 신속하게 방으로 진입했다. 오피스텔 복도는 퀴퀴한 냄새와 삐걱거리는 바닥소리가 뒤섞여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방문 앞에 도착한 형사들은 조용히 벨을 누른 후 미리 준비한 학생증으로 방문 내외부에 묻은 흔적, 지문, 카드키 접촉부 등을 현장 보정용 검출제로 신속 체크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실내 최대한 손상 없이 휴대폰과 컴퓨터, 쓰레기통, 옷장, 신발장, 주방 아래, 서랍 등 구석구석을 면밀히 뒤졌다. 경찰들은 전문 감시교원과 함께 현장 수색을 분업해 각종 섬유 조각, 털, 먼지, 이물질, 바닥에 남아있던 흙먼지 샘플 등을 채취했다. 방 한쪽 거의 사용치 않은 듯한 이불 밑, 그리고 세탁물 바구니 안에서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 발견됐다. 특히 장롱 깊숙한 곳에 널브러진 검은색 작업복, 일부는 건조대를 거치지 않은 채 젖어 있었는데 소매 부분과 주머니 끝단에서 붉은색 얼룩 흔적이 선명했다. 형사들은 즉시 현장 감식기를 동원해 혈흔 반응을 확인했고 신속하게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팀에 전달했다. 또 신발장 깊은 구석에서는 작은 접이식 칼, 양쪽 칼날에 날카로운 흠집과 마른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 칼은 사건 현장에서 실종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흉기의 특성과 길이, 형태가 유사해 보였다. 현장에서 조사관들은 감정용 봉투에 칼을 밀봉하고 주변의 소형 지퍼백 여러 개와 함께 증거보관 케이스에 직접 옮겼다. 압수수색 도중 수사관 한 명은 처박혀 있던 쓰레기 봉투 속에서 찢어진 여성용 셔츠, 반쯤 빛바랜 핸드백 조각, 그리고 핸드폰 유리와 부서진 이어폰 등을 추가 발견했다. 일련의 증거물들은 범행 당일 현장에서 실종된 피해자의 개인 물품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냉장고 뒷면, 세탁기 안, 심지어 작은 베란다 환기구까지 미세한 단서도 놓치지 않았다. 현장에는 진한 음침함과 동시에 형사들의 집중력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사팀은 수색 당시 실시간으로 HQ의 연락, 발견 증거 목록과 현장 영상을 공유하며 모든 의심 물품을 즉시 디지털로 기록했다.
강동욱의 방에서 압수된 모든 물증, 의복, 신발, 도구, 전자기기, 파손된 소지품, 은 구록경찰서 감식실로 이송되어 DNA 및 혈액 반응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증거물의 배치 순서, 위생 상태, 형광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범죄 은폐 시도, 범행 후 패닉 상태에서의 행동 패턴까지 과학적으로 복원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팀장과 베테랑 수사관들은 서로 속닥이며 이 정도 강도의 방어적 정리와 은닉은 충동적 우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자취지움에 가깝다는 의견을 나눴고, 증거물 대부분이 강동욱이 사건에 직접 연루돼 있음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강동욱은 압수수색 직후 곧장 인근 커피숍에서 귀가하는 길, 신속 출동한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체포 순간 그는 짧게 당황한 표정이었으나 금세 정색을 하며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 즉시 그에게 변호인 접경원을 고지하고 수색 현장 동영상과 증거물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강동욱은 형사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다. 수사팀은 추가적으로 그의 평소 알리바이, 통신 내역, 최근 결제 기록, 교통카드 이동 데이터까지 병행 검토했으며 방에서 확보한 스마트폰과 외장하드, USB 저장 장치 등 디지털 매체를 포렌식 분석에 넘겼다. 이날 밤 수사 브리핑룸엔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히든카메라, 손수 쓴 메모지, 쓰레기통에서 나온 클럽 영수증까지 모든 자료가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벽면에 빽빽히 걸렸다. 경찰은 곧 포위망은 더 좁혀질 것이며 남아있는 불확실성마저 날이 갈수록 희미해질 것이라며 서로 다짐했다. 압수수색과 미행, 각종 감식 결과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한 걸음 더 가까이 끌어당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수사팀원 각자는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꼼꼼하게 증거를 연결하고 한 사람의 진실을 모두가 밝히기 위해 긴 밤을 불태웠다. 결국 집요한 추적과 섬세한 압수수색이 야기한 실체적 진실에 한 발 다가서며 모든 팀원은 내일은 반드시 용의자로부터 흔들릴 수 없는 고백 혹은 최종 물증을 끌어내겠다는 각오로 밤을 마무리했다. 증거 감정과 법의학적 돌파구 수사팀은 압수수색 즉시 방대한 증거물들을 구록경찰서 감식실로 이송시켰다. 현장에서 채취된 칼, 젖은 작업복, 바닥의 섬유, 핸드백 조각, 핸드폰 부품, 심지어 미세한 흙먼지 샘플까지 모든 물증은 한 치 오차 없이 분류되어 개별 증거 봉투와 밀폐 케이스에 담겨졌다. 베테랑 감식 요원이 밤을 새우며 목록을 정리했고 한편으론 감정서 작성이 실시간으로 HQ에 공유됐다. 경찰 감식반은 먼저 칼날과 작업복 끝단에 묻은 혈흔에서 DNA 추출 작업을 우선했다. 최신 자동화 분석기는 소량의 생체 물질에서도 고순도 DNA를 뽑아낼 수 있어 검사 신뢰도가 높아졌다. 거듭된 추출 단계 후 패턴 분석 전담팀이 피해자 정미라와 용의자 강동욱의 표준 샘플과 현장 증거를 일일이 대조했다. 몇 시간의 초집중 끝에 칼날 혈흔과 장롱에서 발견된 빨간 얼룩 모두 동일인의 여성 DNA로 확정. 현장 감식관은 무정의로 피해자 신원과 일치를 외치며 과학적 돌파구의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세탁물 바구니와 쓰레기 봉투에서 나온 천 조각, 그녀의 핸드백, 휴대폰 유리, 지퍼백에서 나온 지문 또한 하나하나 확인됐다. 분리수거 시 자녀 세포와 피부각질을 수거해 용의자와의 접촉 여부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특히 핸드백 내부 천에는 강동욱의 미세한 땀과 손자국 흔적이 검출되어 범죄 사실을 과학적으로 보강해 주었다. 분석실 한편에선 현장에서 가져온 스마트폰, 외장하드, USB 메모리, 파손된 이어폰 등 전자매체의 디지털 포렌식이 시행됐다. 복원 프로그램을 돌려 최근 위치 정보,
SNS 알림, 삭제된 사진 문서 파일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추출했다. 그 가운데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밤 10시 43분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기록이 떠올라 수사팀의 숨소리가 무거워졌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어. 무서워. 이 문장은 사건의 급박성과 당시 피해자의 심경, 미행 가능성을 명확히 증명해줬다. 동시에 CCTV 원본 영상을 재확보해 심화 영상 분석을 추가 진행했다. 경찰청 합동감식관은 보안 영상의 노이즈를 줄이고 화질을 개선하는 AI 기술을 활용해 범인의 실루엣, 키, 체형, 행동 패턴을 재분석했다. 조금씩 드러나는 범인의 그림자, 왼손에 검은 포장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 피해자를 미행하는 흐릿한 실루엣 등은 현장 증거와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수사팀은 과학 수사로 빈틈없는 퍼즐이 완성된다는 자신감과 함께 연이은 실체적 진실의 단서를 맞춰갔다. 경찰은 압수된 신발 바닥과 오피스텔 출입구 바닥에 묻은 미세한 진흙과 섬유 성분까지 비교 감정했다. 법의학 대조 결과 범행 현장 인근 토양 조성, 특이한 천조각 패턴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와 현장을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휩쓸었다. 이로써 용의자가 범행 후 증거 은폐와 도피를 시도했음이 객관적 데이터로 밝혀졌다. 형사들은 감식을 마친 의류에서 또 다른 섬유 미세 입자를 입수했다. 해당 입자는 피해자 정미라의 외투에서만 나오는 특수원단임이 감정 결과 드러났고 이로 인해 트라우마 증거 및 직접 접촉 여부가 뚜렷해졌다. 포렌식 팀은 수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법의학 연구소에 교차 검증도 의뢰했다. 독립적 감정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나 경찰 보고서에는 모든 과학적 데이터가 강동욱을 사건의 유일 가해자로 지목한다고 결론 지어진다. 프린트된 보고서 위엔 DNA 감식 도표, 영상 분석 캡처, 디지털 데이터 로그, 현장 흙 토양 사진, 지문 취득 결과, 세포 조각 확대 사진 등이 한 줄씩 꼼꼼히 첨부됐다. 수사팀장 박 형사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제 더는 우연이나 추측이 아니다. 물리적 과학적 증거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강동욱을 말하고 있다. 법정도 이 명확성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증거 감정과 법의학의 집요함, 치밀한 재분석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결정적으로 밝히는 열쇠였다. 경찰팀은 국내외 학회 최신 논문과 사례를 참조해 한 치 빈틈없는 과학 수사를 이어갔다.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사 브리핑룸 벽면에는 현장 컬러 사진들과 함께 증거 연계 그래프, 사건 일치, 용의자 동선 추적표 등이 빼곡히 걸렸다. 매 단계별 증거의 연쇄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했다. 담당 감식 요원은 이 자료가 배심원과 판사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도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밤새 조사를 마친 경찰팀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범인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진실은 증거 위에서만 말해진다고 다짐했다. 부검 결과 또한 피해자 신체 국소 부위 상처, 출혈 경로, 사망 추정 시간과 일치해 모든 수사가 종결 단계에 돌입했다. 모든 수사관은 오늘 밤 진실은 잠에 들지 않는다는 각오로 수사실 불을 밝히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용의자 체포와 신문 과정의 전개 경찰 수사팀은 점점 압박의 고삐를 조인 뒤 마침내 강동욱의 거주지 방영을 완전히 포위한 채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늦은 저녁 단속조는 민간복으로 위장해 건물 주변 상가와 주차장을 조용히 통제했고 특별조는 잠복 끝에 그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을 노려 순식간에 제압했다. 강동욱은 체포 당시 굳은 얼굴로 앞만 보고 있었고 수갑이 채워질 때 살짝 주먹을 쥐며 분노인지 당황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경찰은 그의 권리 안내와 동시에 별도의 수송차로 이송, 일체 외부 접촉을 차단한 후 곧장 구롱경찰서 수사실로 데려갔다.
체포 이후 첫 순간 그는 긴장감 속에 무거운 침묵만을 유지했다. 신문실엔 사건 담당 형장, 베테랑 형사, 기록 담당 수사관이 모두 배석했다. 첫 신문에서 형사는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시작했다. 강동욱 씨, 우리는 이번 구로 사건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고 직접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하지만 강동욱은 고개를 돌린 채 짧은 응답만 반복했다. 모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맞서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 사진과 CCTV 영상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정렬해 보였다. 이 칼, 이 작업복에 묻은 핏자국, 이 클럽 CCTV에 찍힌 당신의 모습까지 모두 부정할 건가요? 형사는 직설적으로 질문을 이었다. 강동욱의 시선이 잠깐 흔들리지만 여전히 결정적 진술은 꺼내지 않았다. 경찰은 신문실 불빛을 약간 낮추고 장시간 교대로 들어오는 팀워크로 신체적 심리적 압박을 이어갔다. 한 형사가 조용히 질문한다. 당신이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습니까? 이 물음에 그는 한동안 침묵하였으나 손끝이 떨리는 듯 살짝 반응을 보였다. 신문 과정에서 경찰은 용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병행했다. 한편으로는 엄정한 자료 제시와 심리적 압박을 동원했고, 한편으론 내면의 동요와 죄책감을 자극하는 공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신문실엔 반복되는 질문과 짧은 대답, 마른 침을 삼키는 긴장 어린 순간만이 감돌았다. 사건 담당 형사는 추가 증거물 분석 내용과 검찰 승인해 재수색 중 확보된 추가 물품 목록을 차례로 공개했다. CCTV 프레임 속에 선명하게 보이는 유사 작업복, 피해자 소지품 이동 경로, 카드 내역과 맞물린 일정, 알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이미 용의자를 정조준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강동욱 씨, 이 모든 걸 외면하는 것이 당신에게 득이 됩니까? 라는 진심 어린 설득도 더했다. 강동욱은 아주 짧게 한숨을 내쉬곤 이제는 두 눈을 감으며 겨우 말을 잇는다. 정말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라는 중얼거림을 시작으로 조금씩 상황을 인정하는 뉘앙스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팀은 감정 분석 요원을 투입해 표정과 손동작, 목소리 떨림 등 비언어적 신호까지 세밀하게 기록했다. 동시에 수사팀은 강동욱 주위 인물들, 가족, 친구, 전 직장 동료들에게 각기 다른 시간대에 연락해 주변인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그의 삶의 패턴, 마지막 며칠간의 행동 변화, 금융 기록 등 세세한 단서들이 연쇄적으로 드러났다. 신문실 밖에서는 프로파일링 전문가와 범죄 심리 분석관이 별도로 토론을 이어가며 용의자의 과거 기록, 심리적 소인, 충동적 행동성 등 다각도로 추정 보고서를 완성했다. 한편 신문 주기마다 경찰팀은 용의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식사, 변호사 접경원 보장을 명확히 고지했다. 공식 신문 전후엔 모든 진술 내용이 녹화됐고 인권 침해 우려 요소는 검찰 인권 담당관이 상시 점검했다. 신문 둘째 날 경찰은 강동욱에게 앞선 모든 증거 자료와 현장 재구성 영상까지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실제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 강동욱 본인의 출입 기록과 지문, 현장에 남은 DNA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으로 반박 불가한 자료들을 차례로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이 단계에서 강동욱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신문 조장에게 처음으로 약간의 감정 섞인 항의를 내비쳤다. 내가 정말로 그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기억이 흐릿합니다. 형사는 흔들림 없는 태도로 증거와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마지막 메시지까지 모두 여기 있다고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용의자의 심리적 저항이 점차 느슨해지며
결국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털어놓기 시작한다. 맞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라는 말이 새어나왔다. 경찰은 즉시 진술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기 시작했고 상담사를 대동해 추가 진술의 신빙성과 심리 상태까지 면밀히 파악했다. 체포와 신문 과정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됐으며 각 단계의 기록과 자료는 법적 증거물로 확보돼 사건의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모든 수사 방면에서 압박과 설득, 객관적 증명과 인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강동욱은 신문 3일째 이르러 당시의 구체적 상황, 심정, 범행 동기와 경과 등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중결론적으로 경찰은 확보된 자백과 모든 증거 자료, 참고인 진술, 현장 감식 보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했다. 구로경찰서 수사실엔 긴장의 실타래가 풀리는 듯한 고요함과 동시에 여전히 한 끗 남은 진실을 더 찾으려는 각오가 스며들었다. 수사팀장은 동료 모두에게 신문 이후에도 사건 전후 미진한 단서와 동기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다짐을 남기며 언제든 추가 조사 및 보강 수집이 필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저녁 용의자는 구속 상태로 공식 기소 절차에 들어가며 신문실 밖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의 궁금증, 분노, 두려움 등 복합적 감정이 뒤섞인 소란이 몰려들었다. 자백과 범죄 동기의 해부 형사들의 집요한 신문, 그리고 명확히 드러난 증거물 앞에서 강동욱은 마침내 고개를 떨구고 긴 침묵 끝에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그 순간 신문실의 무거운 공기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돌고 기록관의 손끝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깊은 한숨 뒤 자신이 저지른 일을 더듬으며 조심스레 진술을 이어간다. 처음 강동욱과 정미라의 만남은 우연했다. 번화가 클럽에서 스치듯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인연은 없었지만 외로운 삶을 살아온 강동욱에겐 첫눈에 각인된 순간이었다. 꾸준한 연락 시도, 선물 공세, 집요하게 반복되는 관심, 결국 밀에게는 불편과 공포의 존재가 된 강동욱. 그녀는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 무시와 단호함이 강동욱 내면의 외로움, 자격지심, 그리고 분노를 극대화한다. 신문 내내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집착적으로 그녀를 쫓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혼잣말처럼 되풀이한다. 어릴 적부터 가족과의 단절, 사회에서 느꼈던 배제감, 자존감 결여가 오랫동안 쌓여 심리적 뇌관이 되었음을 경찰 앞에서 토로했다. 그의 내면에는 남들과 다른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유일하게 바라본 사람에게 거절당했다는 좌절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범행 당일 강동욱은 미라의 동선을 추적하며 감정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진다. CCTV와 디지털 포렌식 기록, 목격자 진술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는 음악바 근처에서부터 미행했다. 미라가 무겁게 귀가하는 길, 어둑한 거리에서 말을 걸었고 거센 거절의 격분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계획적이었던지 우발적이었던지가 경찰의 집중 질문 포인트였다. 그는 처음부터 해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화 기회조차 거부하자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라고 두 손을 꼭 쥔 채 속삭였다. 한 남자의 뒤틀린 감정, 자기 확신의 붕괴가 약 3분 남짓한 실랑이 끝에 치명적인 폭력으로 분출된 것이다. 현장에서의 구체적 정황에 대해 경찰은 더욱 꼼꼼히 묻는다. 그는 사건 당시 소지했던 칼과 돌을 생각 없이 쥐었다고 말하지만 수사팀은 그가 이미 위험한 심경으로 범행 준비를 했는지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는 처음엔 극구 부인하지만 이어 정말 그날은 악몽처럼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놓치면 영영 혼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힌다.
범죄 동기와 관련 전문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어 그의 진술과 행위 패턴을 분석한다. 집착형 스토킹의 전형, 인정 욕구와 상대에 대한 왜곡된 소유욕이 뒤섞여 있음을 면밀히 진단한다.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 즉 관계 망상에 기반한 복합 범죄에 해당하는 양상이다. 경찰은 왜 피해자에게서 물건을 가져갔습니까? 라는 질문에 강동욱은 꽤 진한 침묵 끝에 어눌하게 답했다. 마치 그녀의 무언가라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혼란스런 시선, 깊게 움푹 팬 손 등 무릎에 힘이 풀린 듯한 표정이 복합적으로 교차했다. 그의 행동은 단순 강탈이나 증거인멸을 넘어 뿌리 깊은 집착과 미련, 잘못된 소유욕의 표출에 불과했다. 신문 종료 직후 프로파일러는 수사팀에게 정상적인 이별 수용 능력이나 책임감이 심각하게 결여된 케이스다. 거듭되는 거절을 자기 존재 부정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사건을 자신의 왜곡된 세계관대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소견을 전달했다. 동시에 경찰은 범행 이후 강동욱이 취한 행동에도 초점을 맞췄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후 현장에 남은 흔적을 닦아내고 옷을 세탁하는 등 치밀하게 흔적을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집요한 감식과 디지털 복원, 영상 분석 등 과학 수사가 그의 모든 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이 점차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듯했다. 신문 내내 그는 경찰이 곧 찾아올 것 같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형사들은 범인이 갖는 죄책감과 공포,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연민, 그리고 본인 중심적 사고까지 골고루 포착해 진술을 정리했다. 이러한 감정선은 경찰의 날카로운 직감과 과학적 분석이 잘 어우러진 순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어진 진술에서 강동욱은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는 한 줄 사과와 함께 울먹이며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진정성에 대해 경찰 내에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진술 내내 자신보다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경찰과 검찰은 진술 전문을 번역 정리해 재판부로 송부했다. 자백이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함이 밝혀졌고 무수한 정황적 법의학적 자료 속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모든 수사관과 사회는 왜 유독 이토록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어째서 예방신호가 무용지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울분을 표출했다. 재판을 앞둔 구치소에서도 강동욱은 감옥 취재진 앞에서 대부분 고개를 숙였으나 한 차례 심경을 묻는 질문에 모든 게 나의 약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나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기회가 있었다면 달라졌을지 모르겠다며 떠듬거린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사회적 소외 문제로 확대 해석되었으나 법정에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책임이 강하게 대두됐다. 경찰, 검찰, 법원 등 관계자들은 그의 범죄 동기가 심리적 약점이나 사회 구조만으로 치부될 수 없음을 다시금 강조한다. 철저히 개인적 선택과 왜곡된 감정의 결과라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했던 것이다.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등에서 분노와 슬픔, 불신, 경계 심리가 표면적으로 분출된다. 많은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한 한편 스토킹 범죄와 여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 범죄심리학자들은 이번 자백과 동기 해부 과정을 많은 현장 교육 사례로 남기며 인간 내면의 고립과 상실이 어떤 위험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피해자 가족은 재판에 앞서 단 한 번의 거절조차 존중받지 못한 사회가 슬프다며 눈물을 흘린다. 강동욱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슬픔과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깊은 골로 남아있다. 사건 담당 형사는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쓴다. 모든 진실이 밝혀져도 한 생명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 모두가 예방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사건의 마무리. 살인자에게 내려진 정당한 형벌 사건의 긴 여정이 끝으로 접어들면서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언론과 시민들,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의 가족까지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며 판결의 순간을 기다렸다. 이제까지 수집되고 입증된 물적 과학적 증거, 그리고 냉정한 자백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차례차례 밝혀졌다. 재판장은 양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주의 깊게 들으며 피고인 강동욱에게 마지막 소회를 물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 아닌 사죄의 말을 꺼냈다. 실수였다는 말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랍니다. 그러나 단 한 번만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방청석 한가득 슬픔과 울분이 뒤섞였다. 검찰은 강동욱의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집착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사회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정적 돌발이 아니라 반복적 스토킹과 확정적 증거 은폐 시도가 어우러진 매우 위험한 유형이다. 엄중한 처벌만이 사회 정의 실현과 추가 피해 방지의 기림을 호소한다 라고 말했다. 반면 강동욱의 변호인은 그의 과거 외로움, 사회 적응 실패, 가족과의 단절 등을 부각하며 마지막 선처를 요청했다. 동시에 피고인이 끝내 자백했고 수사재판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소극적으로 남아 변호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긴 두려움과 공포,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한 거절의 권리를 호소하며 울먹였다. 살아있는 모든 이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경계선을 침범한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 소리로 법정을 가득 채웠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이 사건은 개인적 충동이 아닌 명백한 계획과 자기중심성 이기심에 기반하여 계획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절당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와 소유욕에 지배돼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범죄 후에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고 피해자, 가족,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인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 곳곳에서 흐느낌, 억울함, 한숨, 애도 등 다양한 반응이 교차했다. 피고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판결문을 끝까지 듣고는 힘없이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갔다. 이듬날 언론은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괴이한 집착이 일으킨 비극, 구로사건, 사형 판결로 마무리, 한 번의 거절이 야기한 치명적 범죄, 스토킹 젠더 폭력에 대한 경각심 등 헤드라인들이 뉴스를 장식했다. 시민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대체로 안도와 동시에 씁쓸함을 표했다. 누군가는 마땅한 결과다. 더 이상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평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사회적 돌봄과 예방 대책이 아쉬웠다는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곳곳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큰 충격과 상실에 잠겨 있었고 시민들은 스토킹 젠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경찰과 검찰, 범죄학자들은 사건 종료 이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모든 시민의 경계의식과 보호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논의에 막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담당 형사는 마지막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남겼다. 진실과 정의가 밝혀져도 돌아오지 않는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사회가 더는 불행한 사랑과 외로움의 폭력 앞에 무력해지지 않도록 모두가 한 걸음씩